숨은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격전지의 핫피플을 전화로 바로 연결해보는 순서, 이름하여 4월 13일 선거 때까지 응답하라 0413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격전지 중에 가장 많은 관심사를 받고 있는 마포 갑지역의 안대희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잠시 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번 본선 이전 경선에서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잠시 후 돌직구쇼의 응답하라 0413 전화 연결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실렸네요. 아니,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 아닙니까? 저커버그와 우리 삼성전자의 누굽니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페이스북이 VR 동맹을 맺었다. VR은 가상현실을 의미하는 건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는데, 다름 아닌 페이스북과 손을 잡고 가상현실 등 스마트폰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이 만나서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진다. 과연 어떤 스마트폰이 탄생하게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에 실린 이 사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입술이 부르튼 채로 약간 뭐랄까요, 기운 빠지듯이 방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켓을 고쳐 입으면서 방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이 테러 방지법 등을 두고 끝장 담판에 나섰지만 심야 진통 끝 결렬이 됐다라는 뉴스가 오늘 안타깝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의 고함 소리가 이 문 밖의 취재 기자들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종거라, 니 와이라노. 김무성 대표의 이 고함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김무성 대표가 신경 쓸 쪽은 야당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김무성 사상 최악의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려는 수구적 행태다.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민 완전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이거는 사상 최악의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려는 꼼수가 있는 수구적 행태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이 공천을 둘러싼 기싸움 끝나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 새누리당만 공천 전쟁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심각합니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역 최대 50명 더불어민주당 물갈이에 나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USB에 꽁꽁 감춰져 있었던 하위 20% 배제 명단이 개봉이 되는데, 그 이외에도 3선 이상은 50%, 절반이죠. 초재선은 30%까지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대 50명, 그 다음에 하위 20% 컷오프 대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물갈이 하려나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물갈이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당내 논의도 없이 이런 거 결정해도 되느냐 발끈하고 나섰고요. 일각에선 이거 당내 사람도 아니고 외부위원회 손에 잘리게 되는 것 아니냐,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선, 4선, 5선, 6선한 의원들 점점 선이 올라갈수록 그 이름이 특정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선수가 높은 의원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배제될 것인지,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사회면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 하나 보시죠. 요즘 여러분들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0대 어느 도둑은요, 노후 준비를 이렇게 황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10억 원대 금품을 훔쳤는데 이 10억 원대 훔친 금품을 꼭꼭 숨겨둔 겁니다. 왜? 절도죄는 많아야 3년형이다. 3년만 살고 나오면 10억대 금품이 내 것이다. 경찰이 추궁하고 있어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절도범이 숨겨둔 이 10억대 절도품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절도범 노후 대책으로 그렇게 숨겨놨다는데 징역이 3년만 떨어질까요? 10년 떨어지면 어떡하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총선 격전지 핫피플을 인터뷰하는 응답하라 0413 준비했는데 중앙일보도 여러 차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발표됐는데 전주 덕진에 출사표를 내민 정동영 전 의원 과연 상대 후보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물음표. 그리고 김성식 의원은 또 어떻게 될지, 서울 마포는 어떻게 될지,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순규 예비 후보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있는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여러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4.13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데이터 하나하나에 예비 후보들은 웃고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 이전에 행해졌던 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과연 이번 4.13 총선 격전지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웃고 어떤 후보가 울고 있는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일 첫 소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앞서 밝혀드렸던 것처럼 이 핫피플, 핫지역 중에 마포갑이 꼽히고 있는데 이 마포갑에 안대희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를 대법관이라 부르지 말고 최고위원으로 불러다오 이렇게 말했었는데 안대희 예비 후보를 전화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곧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포갑 지역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지 등등도 응답하라 0413을 통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마치 제가 개표 방송이라도 진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덕진입니다. 전주 덕진 결과 한번 볼까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얼마 전에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0.3대 31.4.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예비 후보, 현역 의원이죠. 앞서가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정동영 전 의원이 합류한 바로 다음 날, 하루 지난 날에 실시가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하루 뒤 여론조사한 것 치고는 정동영 전 의원 쪽이 많이 나왔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 전주 덕진, 어떤 승부수가 연출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정동영 전 의원만 출사표를 던진 건 아닙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역시 전주 덕진입니다. 김성주 의원을 상대로 역시 국민의당의 김근식 교수, 김근식 예비 후보의 가상 대결을 여론조사로 실시해 봤는데 46.9대 16.3. 김근식 후보와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결과인데요. 과연 이 국민의당에서 경선에서 김근식 후보와 그리고 이 정동영 전 의원 간의 대결에서 국민의당에서 누구를 선출할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격전지 서울 마포갑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마포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강순규 전 의원과의 가상 대결을 한 결과 강순규 31.9대 노웅래 40.8로 여전히 노웅래 현역 의원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순규
후보 말고도 이 지역 새누리당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최고위원과 노웅래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안대희 전 대법관 23.7대, 노웅래 의원 45.5.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강순규 의원에 비해서 노웅래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안대희의 강순규 대 안대희의 결과 누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격전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번엔 대구 동을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대구 동을 역시 유승민 의원 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승부가 관심사입니다. 유승민 대 이재만 55.8대 27.0으로 유승민 의원이 한참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대구 수성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대 김부겸 후보의 대결 34.7대 52.2.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과연 대구 수성갑에서는 누가 이길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자, 다음 지역구입니다. 경남 김해을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만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32.1대 38.1. 이 지역에서는 박빙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주요 관심사 마지막 지역인데요. 서울 종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박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과의 가상 대결 뒤집혔습니다. 39.8대 38.2. 오차범위 아니지만 계속 뒤지고 있었던 박진 후보가 처음으로 정세균 의원을 앞지른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역에는 오세훈 전 시장도 출사표를 내밀었죠. 오세훈 대 정세균의 대결 46.4대 36.9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에서 해설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분석에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마포 갑 지역에서 노웅래 현역 의원을 잡기 위해서 출사표를 내밀었던 안대희 최고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금 응답하라 0413으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대희 최고위원님, 이제 대법관이 아니라 최고위원님으로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최고위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안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쁠 텐데 저희 돌직구쇼 예.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포갑이 가장 격전지 중에 격전지로 꼽혔는데 오늘 중앙일보 1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노웅래 현역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23.7대 45.5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좋은 수치는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증거는 결과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특성상 이 지역 편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곳에서 여론조사가 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무당층 표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으네요. 그렇군요. 두 번째 예. 좀 민감한 질문 드릴 텐데 역시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최고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강순규 전 의원과의 승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노웅래 현역 의원을 상대로 강순규 전 의원은 31.9%,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일각에선 이런 해설도 있는데 강순규 전 의원, 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을 치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원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강 전 의원 측은 뭐 확장력이 없는 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그건 한계치 완표다. 몇 년간 했어도 그것밖에 안 된다. 제일 두려운 건 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지 마포구민하고 직접 접촉한 지 40여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희들은 정산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이 두려운 상대는 강순규 전 의원이 아니라 안대희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럼 노웅래 의원은 왜 안대희 최고위원님을 무서운 상대로 꼽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강 의원은 몇 년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아마 고착적인 그런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새로 와가지고 이제 만날수록
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천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천 룰 가지고도 우리 최고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공천 룰과 또 강승규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천 룰이 다른데 공천 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공천 룰에 따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포갑이라는 지역은 원래 문제 지역인데 지금 책임 당원이 한 400여 명에 불과한 미니 정당입니다. 그리고 사당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 그 강이라는 분도 그 해당 유행에 관한 그 의혹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바로 말하자면 원래 일반적인 룰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데가 아닌가 하는 예.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예비후보들이 사퇴를 하면서 당협위원장의 높은 기득권이라든지 사당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우리 마포갑 지역을 보면서 안 최고위원님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까지 지내셨고 또 국무총리 후보까지 오르신 분이 급으로 따지면은 대법관과 국무총리 후보가 더 높은데 왜 굳이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시냐 궁금해하는데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대법관 출신이신데 왜 국회의원에 도전하신 겁니까? 그 정치를 좀 바로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예. 정치 불신이 너무 심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모델링이 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깨끗하고 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진정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드렸는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네, 마포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안대희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상대 후보인 강승규 의원과 또 야당 후보인 노웅래 의원과의 응답하라 0413 전화 연결도 추후에 계속해서 공평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이제 조금 느긋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결과, 격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격전지에 관심 있는 인물을 이제 전화 연결을 할 건데 여론조사 오늘 쭉 나온 것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장 제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본 거는요. 지금 앵커 옆에 나와 있는 것도 우선 볼게요. 이제 전주의 덕진 같은 경우에 정동희 의원이 출마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데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죠. 예. 그렇지만 합쳐서는 71% 정도, 역시 부동층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은 갈수록 부동층이 줄어드는데 현재 30%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 정동현 의원 측에 갈 그 표도 상당히 있다 하는 걸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성주 의원하고 정동희 의원이 사실 정동영 의원이 김성주 의원한테 지역구를 양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학교 후배입니다. 예. 바로 절친한 학교 후배인데 이제 양보를 했던 사람이 다시 적으로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데 아직도 부동층이 많아서 변화할 여지가 있지만 예. 정동희 의원의 표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역시 현역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역시 인지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인지도에서 노출이 높은 현역 의원들이 모든 점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본다면은 약자 프레임이 좀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약자 프레임이요?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한데 뭐 대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게 상당히 높아요. 예, 대구 한번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밑보임을 받았는데 아, 밑보임을 받았다. 여전히 그 2배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예. 본인이 좀 단합받는다, 좀 약자다 이런 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또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부동층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의 선거는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포인트 정성희 위원께서 꼽아주셨는데 윤태곤 실장님, 바로 이 전주 덕진 지역구 김성주 의원 입장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동영이 형. 아, 동영이 형이 나한테 물러줘서 안 나올 줄 알고 내가 여기 했다는데 정계 은퇴하시고서 왜 이렇게 복귀를 빨리 했냐. 역시 국회의원 배지 앞에서는 학교 선후배도 뭐 없다 이겁니까?
김성주 의원이 의정 활동도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출신이고 해서 이제 지역 기반도 탄탄하고 사실 전북에 기대주죠. 그래서 전주의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둘 다 아깝다. 예. 정동영 전 장관은 그래도 이제 대권 주자급의 이제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김성주 의원은 이제 기대주기 때문에 둘 다 아깝다라고 하는데 정성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동층이 아직까지 한 30% 있고 김성주 의원이 제가 생각한 건 약간 다른 전략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동영 전 의원을 약간 피해가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초반부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고 네, 뭐고 없군요. 진검승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는 이제 아주 흥미로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대희 최고위원 방금 전화 예. 인터뷰했는데. 제 평을 조금 해보자면은 네. 강승규 전 의원에 대해서 은근슬쩍 네거티브도 하시는 게 이제 예. 좀 정치인으로서의 근육을 조금씩 입고 있다. 그런 예.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표를 보면 안 좋죠. 근데 저기도 이제 안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안대희 노웅래 합을 보면은 이제 70이 채 안 되죠. 예. 이 여론조사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대희 후보는 확장할 공간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지역들하고 대구 지역들이 달라요. 대구를 보시면은 유승민, 이재만 합이 한 83이 됩니다. 김문수, 김부겸도 합이 한 86, 7이 되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한 80 정도, 86 정도 되네요. 예, 대구는 선거가 일찍부터 달아올랐기 때문에 거의 지금 표심이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동층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후발주자들이 점점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동층이 줄어든다는 말은 예. 이게 고착화된다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그리고 앞 숫자가 5자지 않습니까? 5자라는 것은 또 대세론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착화와 대세론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유승민, 김부겸 두 분이 좀 많이 유리한 것 같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대구동을.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 대구동을 유승민 대 이재만의 승부를 사실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뭐 최경환 부총리가 내려가서 지원 연설을 할 정도로 진박 중에 진박으로 꼽히는 진실한 사람의 지역인데 이 윤태곤 실장님은 방금 고착화됐다. 여론조사 결과지만 5자로 앞자리가 변하는 순간 이거는 뒤집을 만한 공간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진실한 사람들이 지는 건가요? 100% 유 시장님 분석에 공감하고요. 앞자리가 5자가 넘었다는 건 결국 그 지역이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지역은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보면 김부겸 우리 의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구 수성갑이요. 예. 김문수 전 지사의 도전장.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새누리 대구 수성갑 대구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가 채 안 나올 건데 개인 지지율이 50%가 넘게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략적으로 정당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선택하는 건 별개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혹시 오해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선거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러 조간 신문들에서 총선을 대비한 기획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앞으로 응답하라 0413과 여러 조간 신문들이 벌이고 있는 총선 기획 기사를 오늘처럼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돌직구 신문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인데 3선 이상 중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유례없는 중진 피바람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차례 피바람이 부는데요. 오늘 부는 피바람은 중진 피바람은 아닙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 당 대표 시절일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개의 USB에 이름을 나누어서 각각 저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하위 20%의 컷오프 명단을 암호화해서 한 USB에 그리고 이 암호화한 것을 해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른 USB에 보관했다가 오늘 그 두 개를 개봉해서 합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과연 그 20% 컷오프 명단에 누가 있는지 그 명단 안에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 USB 아이디어가 국사 시간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그러게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좋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이 낸 건데요. 어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컷오프 대상인 20%의 명단 25명의 이름을 USB에 보관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유출이 되면 큰일이 나잖아요. 사전 유출이 되면. 그래서 USB 2개에 나눠서 보관을 했고 한쪽 USB에는 사람의 이름을 코드명화한 다음에 코드명화, 그다음 점수, 그다음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코드명이 누군지에 대한 그 코드명 이름 이것을 2개 USB에 나눈 후 각각 다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가 예. 드디어 오늘 꺼내서 합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냐? 오, 이런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 정치권도 이런 상상력을 낼 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아이디어가 바로 조은 위원장의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가 우리 예전에 고구려 설화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고구려 동명성왕. 그렇습니다. 동명성왕에 부러진 칼이라는 설화가 있는데요. 예. 이 삼국사기에 나온 건데 동명성왕 주몽이죠. 주몽이 부여를 떠나면서 그 부인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부러진 칼을 어디 숨겨놨으니 그거를 찾아서 나에게 갖고 오게 하시오. 그럼 그것을 내 친아들인 표식으로 삼겠소라고 하는 떠나거든요. 그리고서 그 아들이 부러진 칼을 들고 내가 아버지 맞습니다라고 찾아오자 이렇게 맞춰보는 그렇구나.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친자 확인 소속을 할 수가 없으니 예. 바로 그걸 보고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해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얻은 인문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동명성왕의 설화에서는 두 칼이 만나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왕의 대우,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지만 오늘 공개되는 USB가 만난 이름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조차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리니까 많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10명에서 16명 정도가 이 두 개의 부러진 칼이 만나서 배제 대상으로 오늘 발표가 되는데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떨고 있어요. 48시간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서 25일날 공개한다는데 이 이의 신청은 별 의미 없을 겁니다. 아까 동명성왕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리왕이 왕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비류하고 원조는 쫓겨나가지고 내려가서 백제를 만들었거든요. 예. 고구려에서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좀 할당하신다는 얘기예요. 백제는 국민의당입니까 그럼? 모르죠. 뭐 무소속이 될지 국민의당이 될지. 그 백제 신라 모르겠는데. 누군지 잘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신라가 통일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것만 해도 큰데 오늘 더 큰 뉴스가 어제 알려진 것은 이거 외 플러스 삼선 의원 이상은 50%, 소재선은 30%를 잘라낸다. 그리고 이 잘라내는 것도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공관위원들이 가부 투표를 해가지고 예. 손들어가지고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래서 부분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이상의 의원 리스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오늘 공개되는 USB 20% 명단과 상관없이 추가로 또 의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에서 물을 예정이기 때문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떨고 있다. 오늘 종합신문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누가 떨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3선은 19명, 4선은 6명, 5선은 4명, 6선은 1명밖에 없습니다. 6선은 역시 이해찬 의원, 지금 유독 1명이라 이해찬 의원께서는 가장 많이 떨고 계실 텐데 뭐 5선에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도 있고요. 정세균 의원도 있고요.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신 의원들이 역시 다선 의원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원내대표도 어느덧 4선 명단에 올랐고요. 이 명단은 그냥 3선, 4선, 5선, 6선입니다. 이게 공천 탈락 명단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3선 이상의 의원 중 50%.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은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선 이하의 3선 미만이죠. 초선과 재선 의원은 그중에 30%가 물갈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 다 자르겠다 이거예요, 절반은? 일단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그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난 뒤에는 앞서 윤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위원들이 가부 투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 보여지는 게 결국 20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19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심판이구나. 지금 새누리당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최악의 국회, 무능국회에서의 의원들을 그대로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삼선 의원,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칼날을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당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런 과정을 초래한 결국 주범 중에 주범이 누구냐라고 하면 당을 이끌고 있는 중진 원로급 의원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에 대한 그 더 정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자 여러 신문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래 물갈이 하겠다는 건 좋은데 진짜 개혁해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칼날을 갖고 물갈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실제 예. 처리해야 될 사람들 안 처리는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귀태 발언을 해갖고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도 있고요. 대통령을 저번에 얘기했던 쉬라는 표현, 그걸 한국말의 표현을 써서 진짜 무리를 일으켰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원도 계시고요. 지난 2012년 대선이 조작됐다라고 개표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도 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북한의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고 또 얘기했던 의원도 계시고, 예. 이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진짜로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는 의원들을 철저하게 물갈이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 세력과 개파를 위한 물갈이가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이 정도가 굉장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타이밍에서 뉴스 속보가 딱 들어왔는데 어제 김무성 대표와 여야 대표단이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심야 토론을 벌였는데 저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종거라니 와 이라노라는 고성도 나왔었는데 합의를 했네요.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는 총 253석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지역구 인구 상한 28만 명, 하한은 14만 명 기준선으로 선거구가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통폐합될지 어떤 지역구가 새로 생겨날지는 지금 여야가 합의한 이 기준에 맞춰서 추후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은데 정확한 속보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승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 불고 있는 이 공천 피바람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이 구체적인 예까지 거론하시면서 거의 예언을 했는데 이름은 안 밝혀졌는데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지금 의원들은 마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탈당의 어떤 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서로 하지 말자, 서로 맞자면서 서로 말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이제 외부 개혁위원들의 손길에 다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떨고 있는데요. 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아까 공천 관리위원회에 손드는 거. 가부간에 손을 들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내부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면요. 외부에서 개혁에서 칼날이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개혁의 진통도 사실 큽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거든요. 혁명보다 어려운 게 혁명을 개혁이다. 거의 뒤집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내부에서 어떤 동력을 끌어가지고 혁신하고 개혁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개혁의 후폭풍은 상당히 클 거고요. 예. 그거를 아마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김종인 당대표의 민주당의 예. 갈 길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이 3선이거든요. 서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하는 건 좋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어도 나처럼 다선이라고 날리면 받아들일 수 없다. 보자 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한다. 당을 뒤죽박죽 X판. 그거죠. 동물. X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탈락자들은 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장 반발했는데 윤태곤 시장님.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 되면 개혁인데 정말로 DNA와 피를 수혈을 해서 싹 다 바꾸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 잘못되면 독선인데 이 독선입니까? 개혁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이 9명입니다. 아까 가부 투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5대4, 5명이 손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날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관위를 보면은 홍창성 공관위원장, 정장선 전 의원이 이제 간사 역할이고, 그다음 서해석 전 의원이 있고, 김헌태 정세분석 본부장일 거예요. 근데 이 내부는 당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모두 김종인 위원장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5분들은 저도 사실은 정치권에 꽤 많이 아는데 처음 들어본 통역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4명이 축으로 해서 움직일 건데
별로 생각이 다른 분들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뜻이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는 그렇기 말은- 때문에 이게 힘이 너무나 집중돼 있다. 물론 이게 힘의 분산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이제 견제와 균형이고 나쁘게 말하면 개파 간의 나눠 먹기인데 나눠 먹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일극화돼 있다라는 데서 지금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그 대표의 좀 리더십이 좀 설득을 한다든지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뭐 못 따라오겠으면 버리고 간다. 뭐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이고 홍창성 공관위원장도 예. 이야기를 한 게 그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그 혁신 위에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혁신은 무슨 혁신안이냐. 그대로 하면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다라고 해서 너무나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민선 변호사님,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기 전에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함께 했을 때 새정치민주당 이 민주자 들어갔던 야당이 지금 최근 선거에서 내리 4번을 다 새누리당에게 졌는데 김종인 대표가 처음 영입돼서 당시에 내가 이 친노 개파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했던 게 저는 기억나는데 전체 인원의 50%까지 최대 물갈이 하는 것 정도의 개혁을 감수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김종인 대표의 주장과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말하는 삼선 이산 현역 의원들의 주장 둘 중에 누가 더 설득력 있습니까? 근데 50%를 전체 물갈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수 50%가 있다죠.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 대상에서 그래서 또 얼마를 물갈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5명 중에서 네. 가부 투표를 그렇죠. 해서 투표 결과 많으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당의 그동안의 지지부진과 개파의 간의 뭐 지지부진한 싸움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당의 이렇게 시원스러운 칼날을 무슨 관우장관의 그 칼 뭐죠? 월미도? 홍명원을 또. 이걸 휘두르는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니까. 월미는 그 인천에 있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선한 것은 사실이에요. 쉽겠긴 한데 전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는 공천 이 관리위원들 전화에 불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제로도 지금 막 로비가 있을 것이다. 곳곳에서 로비가 날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 실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하고 싶어도 누군지 알지를 못해서 로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개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 됐군요. 로비의 창구가 차단돼 일부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외부 인사들 위주로 영입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번 개혁이 저를 잘 성공되기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야당이 계속 선거에서 졌는데 이렇게라도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 라는 예. 김종인 당대표의 현실 인식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고, 그 운동권 DNA,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 그다음 국민의 민생과 관련 없는 문제, 또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행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기회에 척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없거든요. 그 문제인식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칼날을 했을 때, 그 의원들 개개인에서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갈아왔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날렸을 때, 예. 의원들의 하는 불만과 이런 것은 굉장하죠.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소리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 악소리도 못하고. 비명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제 정말 깠을 때요. 이 사람은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척결되거나 물갈이 대상이 되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또 개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소통하면서 예.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총선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 오늘 1차 USB 명단이 개봉을 하고 이제 각각에게 전화 통보가 하고 25일이면 언론에 실명이 공개될 텐데 한번 탈당 러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선 이상의 50%까지는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또 한번 탈당의 러시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공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설에 대해서 저의 돌직구쇼에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비례대표 출마 한다 안 한다 단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명언 하나 남기셨죠.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관성은 밥 안 먹는다. 거기 본인에 대한 얘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공천에 거의 칼날을 갖고 혁명 아닌 혁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오늘자 경향신문에 보면은요, 과거에 여야가 현역 교체율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지난 19대 총선에서 그 당시 통합민주당이었나요? 통합민주당이 새누리당한테 완전히 거의 전멸 아닌 전멸했는데, 그때의 야당의 현역 교체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네. 당시 새누리당의 교체율은 41%거든요. 예. 그 전에 18대 때도 또 졌었죠. 그때 야당의 현역 교체율은 22%. 그 당시 한나라당의 현역 교체율은 39%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교체율이 높을수록 총선에서 그렇죠.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까? 그만큼 과거의 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오늘 이 멘트, 본인 비례대표 문제도 이거 절대 해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선거만 앞두고 총선 때 살짝 일관성을 결여되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양새로 가면을 쓰고 있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이 멘트를 들고 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총선 끝나고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예전 운동권 DNA로 돌아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김종인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공천개혁과 더불어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비례대표 안 한다라고 천명하시고요. 예. 올해 나이 77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저는 77년생 아주 젊은 후보 하나 데리고 와갖고 예. 나 대신 이런 훌륭한 사람들 비례대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샌더스라니까요, 샌더스. 아니 근데 이 김종인 대표의 말을 잘 들어보면 비례대표 출마 여부 단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출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되게 유사해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정치에 나를 연결시키지 마라, 유엔 사무총장으로 뭐 임기를 충실히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통령 안 나갈 겁니까, 나갈 겁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정치에 나를 연결시키지 마라라고만 계속 답하잖아요. 예. 김종인 대표도 거의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측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언론에 많이 났는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의 선거가 아니라 김종인의 선거다. 그리고 총선 이후까지 이어가려면은, 경제민주화라든지 당의 혁신을 이어가려면은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나는 다 하면서, 공간위원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하고 이제 직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꽂아 놓으면서 남들 이제 친다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쭉 6선, 5선 아까 이런 분들이 이 당이 과연 네 당이냐라고 반발할 게 분명하고. 이 당은 누구 당이냐? 그리고 제가 딱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칼춤이 벌어질 텐데, 아까 명단에도 있었지만은 은근히 무풍지대에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486. 예. 지역에서 조용히 표반만 갈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일부는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 위원으로. 김종인 대표도 어느 날부턴가 이제 486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어허. 그럼 이제 누가 제일 많이 살아남느냐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일 겁니다. 만약에 공천의 칼이 휘둘러졌는데 M1 사람들 목만 날아가고 그러니까 위아래만 칠 수 목 있다는 날아갈 거예요. 사람은 안 위아래만. 날아간다면 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돌직구인데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야당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며칠 전부터 계속 시끄러웠는데, 이양구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무성 안은 사상 최악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려는 수구적 행태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임무선 변호사님. 사상 최악의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려는 수구적 행태이다.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뭐 갈등이 나날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향신 공천에 대해서 이것이 현역 의원들에게 조금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건 다들 뭐 주지하고 네. 있는 사실이었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들, 사실 지금 19대 국회의원들이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예. 이 19대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다시 내놓았다는 거고, 이거는 수구적 행태다라고 표현을 해서 김무성 대표를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번 총선의 공천은 개혁이냐 수구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된다. 지금 문제는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야당이 하는 일이 뭐 있냐. 국회 발목 잡는 일밖에 없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결국
저격 공천밖에 할 수가 없다. 어. 저격 공천을 해서 근데 내가 다행히 또 연접을 해갖고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보물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예전처럼 뭐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예. 라는 의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지금 새누리당에 이렇게 새누리당과 지금 갈등이 아니 김무성 대표의 갈등이 심해지는데 김무성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랜 시간 논의를 갖고 당헌 당규를 만들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이것을 과연 그대로 따를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똑똑히 지켜보겠다. 아니 이 두 분의 싸움은 사실 이 야당의 싸움은 여당 내 싸움에 비하면 사실 조금 순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순한 편이다. 순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초식동물의 싸움이냐 육식동물의 싸움이냐 같은데 여당 내의 싸움 지금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의 싸움은 사자와 곰의 싸움 같은데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뭡니까? 다시 수구적 공천하는 행태. 수구적 행태다. 굉장히 수구다. 센 발언이죠. 부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정세윤 위원님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하려는 개혁 공천. 물갈이 거의 뭐 사람으로 따지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광폭 물갈이 안과 현역 의원들에게 누가 봐도 유리한 김무성 대표의 안이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향식 공천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은 옳거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의 약점 때문에 지금 몰려 있는 건 상황은 사실인데 사실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저격 공천, 전략 공천, 우선 추천제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것은 뭐 지팡이만 꽂으면 되는 사실 대구 TK 지역이 좀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위에 말은 옳지만 그 뒤에 사심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심이 있다.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한구 대표의 말은 좋지만 실제로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고 김무성 대표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또 한 가지 측면은 예. 지금 배포되고 온 당원 명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그 예비 후보들이 이제 주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선거 획정됐지만 받아보니 전화를 해보니까 없고. 그런 그 당원 명부에 있는 사람이 없고 다른 지역에 살고 내가 예. 아니라 그러고 이 엉터리 매표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 후보가 안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데 이재규 당원 명부 받아보면서 전화해보니까 이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밑에서 수면 아래서 들끓고 있는 게 폭발하게 되고 이 상향식 공천의 명분도 상당히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김종인발 물갈이 흐름이 여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는 현역들 뭐 대략 살려주자는 거냐라고 이한구 위원장이 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고 있다. 이 예.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저격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수도권에 한다고 하면은 그 진박 어벤져스 그런 분들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TK 지역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좀 이니셔티브를 이한구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참 저는 발언이 약간 애처로운데 지켜보겠다라고 지켜보겠다. 보겠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지켜보겠다. 뭐 뒤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과연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이 공천 룰을 둘러싼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은 광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조금 너무 잠잠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벌써부터 일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공천 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아까 마포갑에 우리 안대희 예비 후보도 전화 연결을 했는데 마포갑뿐만 아니라 이 서초갑 지역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누가 붙었길래 뜨거울까요? 여러분들도 이젠 다 잘 아실 겁니다. 성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입장한 후에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면접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인사를 나눠도 서로 눈길 한번 나누지 않습니다. 취재진의 빗발치는 요청에도 요지부동. 인사 좀 해주세요. 면접위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원래 가나다 이렇게 앉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안 앉을게요. 구도가 앉는 구도가 지금 틀렸어요.
비공개 면접에선 면접위원들이 과열된 신경전을 의식한 나머지 상대방 칭찬까지 유도했지만 칭찬에도 날이 서 있습니다. 얼짱이라서 참 가점이 많은데 그건 제가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다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돌적이다. 서로를 겨냥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중반부에 대규모로 특정 후보가 당원을 모집을 하면서 굉장히 주소가 불명하거나 한 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라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동네 일을 잘 모르세요. 설사 40년을 사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두 후보는 면접장을 떠날 때까지 악수 한 번 나누지 않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해운 후보와 조윤선 후보 뭐 두 분이랑 다 정 의원께서 친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난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짱이다라고 이해운 후보는 조윤선 후보의 경쟁력을 얼짱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조윤선 후보는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돌적이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칭찬 같은데 한 두 번, 세 번 생각해보면 은근히 기분 나쁜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돋친 칭찬이죠. 아니 예. 내부 얼짱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예쁜 거 외에는 뭐 있냐라는 얘기로 그런 의미가 나쁘게 좀 말하면 없었군요. 했을 수 없고 사실 그거는 굉장한 정치의 장점이죠. 그다음에 저돌적이다 하는 거는 사실 이해운 의원이 경제 전문가거든요. 예.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숙이고서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이 이제 거칠고 좀 정밀하지 못하다 하는 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한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 사실 서울대 아까 뭐 정동영 의원하고 우리가 김성조 의원도 심지어 과까지 선후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이제 서초갑에서 붙게 됐는데요. 조윤선 후보 같은 경우는 서초의 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까 진박 에벤져스 뭐 대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박근혜 여인의 좀 최고는 이제 조윤선인데 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을 선택을 한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좀 더 험지로 나갔어도 조윤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예. 뭐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쓴소리를 하자면 본인 역시 거기서 이제 2선을 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했는데 역시 안전한 데를 선택을 해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좀 상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본인으로 이름을 걸고서 예. 할 만한 지역이 있는데 둘 다 안전한 지역에서 서로 내부를 강제로 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쉽다. 누가 떨어져도 저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임윤선 변호사님, 이 조윤선, 이해운 두 분의 이 견제 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두 분의 경쟁이 아까 우리 마포갑에서 안대희 강승규 두 분의 이 견제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마포갑 안대희 강승규 두 분은 같은 자리도 앉고 뭐 같이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같은 자리에 앉으시지도 않네요. 그건 이제 대기실에서 예. 앉은 이제 일부러 기자들이 옆에 경쟁 구도로 찍을 게 보이니까 그 사진을 찍히기 싫어갖고는 저 그렇게 앉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또 공교롭게 하필이면 두 분이 옷도요. 보색으로 입고 오셨어요. 녹색과 빨간색으로 딱 보색으로 입고 그러네요. 와서 굉장히 두 분이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데요. 아주 참 저는 궁금해요. 정치하는 분들 저렇게까지 막 경쟁적으로 나오면 결국 감정이 상할 것 같거든요. 예. 나중에 경선 끝나고 나면은 회복이 돼요, 그 감정이? 어떻게 나중에 얼굴 볼지가 궁금하다. 회복이 돼요, 저게? 정말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과연 이 서초갑에서 승리의 여신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 승부입니다. 제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동아일보 오피니언 사설면에 칼럼 중에 아주 유명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정성희의 사회탐구라는 유명 칼럼이 있었는데 그 칼럼명을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돌직구쇼 사회탐구 영역을 오늘 선보입니다. 돌직구쇼 사회탐구 영역 첫 번째 사회탐구 주제는 과연 뭐가 될지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 간사의 일탈, 술 취해서 경찰을 폭행해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김명준 의원님, 아니 예. 야당의 윤리심판원이 탈선을 했어요? 일단 정치인이 사회면에 나오면 뭔가 좋지 않은 기사의 확률이 높겠죠. 예. 그 야당 윤리심판원으로 있었던 간사였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일단 어떤 혐의였냐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아, 경찰을 때렸어요? 예,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왜 그랬는고 하니 진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식집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종업원이랑 승강이를 벌였고요. 예.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교수 출신이고 본인이 또 윤리심판원 간사인데. 그럼요, 벌써까지 했던 분이 특정 정당의 핵심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문제가 있어서 출동한 경찰관한테 정강이를 걷어차고 뺨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어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이 정치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갑질노란했다라는 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후 대처라도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 대처가 이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하. 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잘못된 건데 예. 이 노영민 의원이랑 신기남 의원이 바로 이런 윤리심판원에 의해서 본인이 이번 20대 총선 출마를 못 나오게 된 상황인데, 참 보면 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예.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의견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공식 의견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지봉 교선 같은 경우는 전에 왜 또 우리가 언론에서 제가 어디서 봤었지? 예. 했더니 그때 바로 그 이제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에 자기 아들 문제로 합격 문제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김병민 의원이 여기서 그걸 소개하면서도 이게 약간 상징적으로 일부러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에 대해서 압력을 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로스쿨 교수가 바로 이 같은 갑질 행사를 했죠. 참 예. 꼴불견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누가 누구의 윤리를 심판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희의 사이탐구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사이탐구 이동해 보시죠. 이세돌과 컴퓨터의 바둑 한판 승부가 주선이 됐습니다. 11억 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과 바둑을 둡니까? 정성희 의원님. 이세돌 구단 너무나 기발하고 변화무쌍한 수로 유명한 정말 아이돌이죠, 바둑계. 그런데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하고 5번 대국을 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만드는 구글입니다. 예. 이 바둑 프로그램 간단히 볼 게 아니에요. 이미 유럽 챔피언하고 했는데요. 유럽 챔피언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겼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적수가 없는데 새로운 적수가 이제 이세돌 구단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세계의 대결, 인간과 컴퓨터와의 바둑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 그 아이돌답게 굉장히 재미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알파고가 그 바둑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알파고가 아직 나랑 승부를 논할 정도가 아니다. 5번 대고 가는데 예. 5대0 아니면 4대1로 내가 이길 거다. 어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승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돌 구단이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고 바둑계에 정말 풍운하로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 우리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이기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5대0은 좀 그렇고 한 3대2 정도로는 예.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겨서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정점을 한번 찍는 모습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둑을 사람과 대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사이탐구 영역, 이번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배우자 불륜 상대 간통 상관없이 배상하라,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 법적 사실이니까 임윤선 변호사님, 배우자 불륜녀가 간통을 한 것과 상관없이도 민사상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는 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부정행위, 예컨대 자주 연락을 한다든가 자주 만난다거나 단둘이 여행을 갔다든가 이런 걸로도 다 부정행위가 되고, 예. 이거는 민사상 배상해가 됐던 건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뉴스가 된 것은 이 소송이 잦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잦아지고 있다. 왜? 간통죄, 형사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젠 더 이상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민사적으로 상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근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간통죄가 사라지니 대신 민사상 위자료를 많이 주겠지란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위자료가 정해진다는 건데 예. 여기서 정성희 의원님이 제기한 의문은 시정 제기한 의문은 아니 내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야단쳐야지 왜 상대방한테 자꾸 소송을 걸어? 그러니까 내 남편을 야단쳐야지 왜 남편의 내연녀만 소송을 거냐? 예, 라는 건데요.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톡으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카톡으로 은밀하고 깊은 대화를 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네요. 그렇죠. 부정행위는 충분히 입증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부정행위라는 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로의 남녀 간의 부적절한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 정도만 해도 부정행위는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간통죄는 폐지됐을지라도 간통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아주 특별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아빠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을 한 뒤 가출한 엄마를 찾으러 3남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섰습니다. 또래 아이들에게 고아라고 놀림을 받던 이 3남매는 한 경찰관을 만났는데 이 경찰관은 김성중 경위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이 3남매 김성중 경위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아빠를 자처했습니다. 매월 용돈을 주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엄마를 찾는데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물론 아직 엄마를 찾지 못했는데 이 3남매는 경찰관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를 아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내는 커서 아빠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 김성중 경위가 이 막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꼭 낳고 길러야만 아빠고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부모보다도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돌봤던 김성중 경위의 따뜻한 마음에 저희 돌직구쇼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